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 정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유심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저 그냥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 어떤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들어가야 되겠다, 뭐 아무리 뭐 다른 전문가들한테 뭐 종목 추천을 받아서 뭐 들어가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갑자기 한순간에 빠그러지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에 들어가든 수익 내기 힘들 겁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든. 왜냐면 그만큼 계속해서 손실에 노출되는 사항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 지수 500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많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BOA라고 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등등이 지금 현재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왜냐 하면은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적을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분기 쿼터 성장률이 그지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첫 도입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에 대한 GDP 연율이 원래는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3.4%, 이 3.4%에 비해서 1.6%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장치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이제 드디어 침체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과 똑같아요. 예전에 1960년도 때에는 나스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푸어밖에 없었어요, 주가 지수가.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 정말 건실한 50개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을 합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1960년도부터 1970년 거의 초반까지는 상승 동력을 이어오다가 보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1974년도 이 네모 박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로 주가가 상승을 쭉 했어요. 몇 년간의 상승을 이어왔다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딱 하고, 그 발생 원인이 1차 석유 파동이 같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일 쇼크,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 유가를 하나의 무기 삼아서 이 감축시키고 기름을 안 뽑아대고 가격은 올려서 팔아 제끼는 이런 것 때문에 오일 가격이 미친 듯이 솟아서 물가 상승이 허벌나게 돼버렸어요. 근데 물가 상승은 허벌나게 됐는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을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왜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주머니를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계속해서 팔아서, 원래는 경기 침체는 물가 같은 하락 압력 먹고 같이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는 기존 정설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희한하게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가는 되려 급등해버리는 이런 이 비이상적인 경제에 대한 흐름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죠. 경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GDP 1분기가 완전히 하향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는 어떻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 당시 1973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때 당시 석유 파동이 같이 발생됐을 때, 이때 1년 동안에 허벌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거의 대거 한 종목당 40%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온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러한 사항을 알고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없게 이러한 역사는 반복돼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우리가 왜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냐면 희한하게 주가 지수는 과거에 대한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미래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때 주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역사적으로 좀 머릿속에 인식을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1973년도에서부터 74년도까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를 갑니다.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도에서부터 1981년도에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출현이 돼요. 그때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고물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때 당시에는 또 주가 지수가 어떻죠, 여러분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재수없게 전자의 모습으로 가서 주가 지수가 또다시 스탠다드 푸어, 나스닥, 다우가 초박살이 나는 1차 석유 파동 때 당시 1차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당시의 모습으로 따라서 회귀하든가, 아니면 2차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이 모습 그대로 주가가 상향 돌파하든가, 두 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같이 공존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마을에선 전자가 될까 후자가 될까를 지금 현재 논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에 대한 이 종목들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들 속에서 혹은 주가에 대한 하향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한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또한도 빠르게 상승을 잡고 있고요. 근데 제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고물가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실한데 전자의 모습 갈 거냐 후자의 모습 갈 거냐, 주식 투자 마을에서 후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사실은 후자처럼 될 거다. 존나 올라갈 거다. 그거 왜 그렇게 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전문가 말 믿고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전자 뜨면 어떡하냐, 후자면은 늘 기분 좋겠지만 전자 뜨면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CNBC에 나와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 그걸 넘어서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 주력 상품이 H100 그래픽 처리 장치 GPU 85,000개를 추가로 더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테슬라의 엔비디아의 칩 구매량 35,000개의 2배 이상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4차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여러 가지에 대한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반도체에 대한 산업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경기 침체의 수렁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산업적인 특성으로 반도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GDP가 꺾였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뚜렷한 산업적인 어떠한 회사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지금은 이전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산업적 특성에서 4차 산업에 정말 선두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경제를 뒷받침해주고 경제를 딱 보필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빠그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쉽사리 스태그플레이션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방송에서도 최고 실적이 나올 거다. 왜냐면은 한국의 지금 현재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한 산업밖에 지금 사실
경제를 하드캐리한 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매출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죠.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금 이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SK하이닉스가. 제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제 AI 산업이 커지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번에도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지만 12단짜리 HBM3E라고 하는 고대역 메모리 칩이 이미 솔드아웃 상태라니까요. 팔고 싶어도 지금 현재 수량이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이번에 실적에 하드 캐리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흑자 전환했고요.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준의 반도체에 대한 이 실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 국면, 반도체에 대한 산업에서 침체 국면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출은요 12조 4천억에 달합니다. 12조 4천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어떻다? 지금 박차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선두 기업들이 계속해서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첨단 산업을 얻기 위해서 대규모적으로 경제를 계속해서 부양시키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더라도 이러한 국면에서는 쉽사리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T라든지 지금 현재 AI 산업에 상당히 좀 감사히 여겨야 돼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 경제를 좀 하드캐리 해주고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구글 모에서 알파벳 1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에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 618억 달러 전망치 웃돌아. 보시면 알겠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어떻죠? 예상치 상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나머지 산업들은 뭐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해줘서 어느 정도까지 하드캐리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전망적으로 봤을 때 IT 대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제를 이렇게 견인을 해주고 있는 수준이다. 근데 제일 우려스러운 건 이놈의 이 대규모적 중동발에 대한 악재 부분인데, 이러한 대외적인 악재들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들은 뚜렷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제일 중요한 발표가 남아 있어요. 이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롬 파월은 어떠한 발언을 가지고 나올 건지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기로겠죠. 지금 대외적인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값 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정말 어려운 국면에서 이 FOMC가 말했던, 요번에 FED 중앙은행이 말했던 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기조가 과연 변했을지 변하지 않았을지, 그걸 사실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FOMC 회의에서 만약에 요번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올해는 금리 인하 무조건 할 거다라고 하면은 올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중동발 악재 있겠지만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기엔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인데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면 사람들이 소비가 더 쪼그라들어요. 더 쪼그라듭니다. 더 쪼그라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되려 물가는 겁나 오르는데 소비는 더 안 해서 경제 성장률은 더 꺾여버리는 이 재수없는 국면이 온다라는 걸 FED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는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GDP 상황을 봤을 때에도 이 FED에 대한 강력한 고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11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GDP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되면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조 바이든 행정부를 뽑겠어요? 절대 안 뽑죠. 이 지지율을 생각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든 모마하기 위한 좀 완화 정책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또 11월에 대한 대선 주자들로 인해서 그 기대감을 좀 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대선 전후로 따져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임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발언은 나오고 있지만 주식에 대한 급락은 없을 거다. 왜냐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지금 현재 첨단 산업들이 이 침체 분위기를 이 상쇄시키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OMC가 금리를 인하를 안 시키기에는 GDP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면 소비 패턴이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더 할 수밖에 없고, 11월 대선을 앞두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더 잡아야지만이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대선 주자에 대한 방향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상승도 우린 그려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려보셔야 돼요.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날 5월 1일 수요일날 FOMC 회의 발표 조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전까지는 코스피 코스닥도 방향 그렇게 따로 안 나올 겁니다. 5월 2일 미국 애플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또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중동빨에 대한 악재인데요. 이 중동빨 악재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뭐 얘기할까 말까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면전은 피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요번에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서 우리는 조금 소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뭐 이 모든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저항의 축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면 싹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스탠스보다 어느 정도 어디 공격할 테니까 잘 막아봐라, 이렇게 어느 정도 넌지시 알려주고, 또 공격을 하면은 뭐 전면전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란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전쟁이 막 크게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조지냐면, 제가 이제 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여기가 라파예요. 라파. 그 피난민들, 가자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피난을 갔던 이집트 접견 지역인 라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었던 피난민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로 다 갔는데 이 쌍놈의 이스라엘 놈들이 여기까지 쑥대밭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도대체가 얘네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싸움이냐. 인질 석방해라, 평화협정하고 그래도 인질 받아내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했으면 벌써 끝낼 문제인데, 도통 네타냐후가 전쟁을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저희 방송 채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파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가자 지구에 못 오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정통 유대 정파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각으로 우여싸고 있는 진짜 극우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과 극우 내각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참에 이 가자지구까지 먹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스라엘 땅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를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폭발해서 피난민들 빨리 나가라 해서 폭탄 쏘고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 피난민들이 라파까지 다 몰려갔죠. 근데 이집트에서 이 피난민들 전부를 수용할 수가 있냐?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라파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옵니까? 다시 전쟁이 좀 수그라들면 다시 가자지구로 오겠죠. 근데 그 가자지구를 못 오게끔 여기 라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파를 공격함으로써 국제에 대한 사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피난민들을 뭐 다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라파의 피난민들을 어떻게든 조금씩 받아내고,
또 여기는 또 가자지구 못 오게끔 더 공격하고 이딴 식의 뉘앙스를 좀 펼치지 않을까가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의 조금 생각입니다. 그거 아니고선 지금 현재에 대한 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자지구에 땅 따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자지구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가자지구에서부터 피난했던 라파까지 공격하는 거는, 이 피난민들이 다시금 가자지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물거품이니까, 200일 동안 싸웠던 게 물거품이니까 아예 가자지구에 발도 못 내밀게 계속해서 이 피난민들조차도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구 세력인 이스라엘이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이 가자지구를 먹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먹은 상황에서 인질에 대한 협상을 하든 말든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 많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시위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한테 정말 제노사이드에 대한 이러한 대학살을 멈춰라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깨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좀 많이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신 좀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전면전은 피하겠다. 하지만 그 가자지구 땅덩어리를 얻냐 못 얻냐에 따라서 장기전이 갈 수가 있고, 그 장기전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란도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전은 불사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전면전이 없는 이 그림자 전쟁 같은 정말 계속해서 민간인 대학살들만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 현재에 대한 상황 국면이라든지 이런 우려감 속에서 다만 급락은 없을 거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터졌었던 모습처럼 급락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준비는 우리가 일단 5월 1일날 있는 FOMC 회의 발표 보고 우리가 좀 가닥을 좀 잡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5월 1일날 있는 FOMC를 좀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가닥을 좀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곱하기 2 이벤트 계속 합니다. 그래서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 3개월 더 드리고, 6개월 가입하면 6개월 더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주식 투자말 사이트나 어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자료들, 정보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